연기를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제일 행복한 건 자기 일을 하다가 죽는 거래요. 무대에서 죽겠다는 식의 극적인 말은 못하겠지만 자기 일상을 살다가 죽는 게 행복한 죽음이라는 거죠. 26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윤여정은 꾸준히 연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고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해온 배우 윤여정이 3년 만에 한국 영화로 돌아왔다. 다음 달 7일 개봉하는 김덕민 감독의 도그데이즈에서 주연을 맡으면서다. 이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윤여정은 시사회에 참석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돌아볼 것밖에 없고 내다볼 건 없는 나이인데 시나리오가 좋아서든 감독이 좋아서든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은 몸이 아파 그렇게 못 살기도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고 짜증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이상하게 굴고 하면 짜증도 내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인 만큼 촬영 현장에서 체력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윤여정은 성실함으로 극복한다. 그는 배우는 육체 노동이자 극한 직업이지만 현장에서 나에게 경로 우대를 해줄 순 없는 거 아닌가.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한다며 너무 힘들어 내가 고갈되는 걸 느끼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또 65부터 운동을 했다. 트레이너와 함께 일주일에 2~3번씩 한다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트레이너에겐 우등생이 됐다. 내가 보기와는 달리 성실한 편이다. 성실하지 않은 꼴을 못 본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나는 예전부터 스스로 타고난 배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여정은 이날 디그니티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리말로 자존이나 존엄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다. 친절함과 비굴함이 같이 갈 때가 있죠. 난 친절한 사람은 못 돼도 비굴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감독에게 잘 보여 뽑히고 그런 건 싫어요. 연기를 잘해서 뽑혀야죠. 파친코에서 연기한 김치 장사 아줌마를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도그데이즈에서 윤여정은 세계적인 건축가 민서를 연기했다. 민서는 처음엔 꼰대처럼 보이지만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다니는 동안 MZ세대 배달원 진우 탕준상에게 깊이 공감하는 멋진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 탕준상은 올해 21살이다. 윤여정은 탕준상의 아버지가 내 아들과 동갑이더라며 아들이나 딸뻘 배우와는 연기를 많이 했지만 손잡벌은 처음이었다고 웃었다. 영화 속 민서는 배우 윤여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말을 에둘러 하는 법이 없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웃음을 자아내거나 감동을 준다. 제작사는 처음부터 민서 역의 윤여정을 염두에 뒀다고 한다. 윤여정도 시나리오를 봤을 때 내가 할 만한 말을 대사로 써놨네라는 생각은 들었다고 회고했다. 애드리브를 많이 했냐는 질문에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대사의 토시 하나를 가지고 밤새도록 연구하는데 현장에서 고치면 마음이 좀 그렇다고 한 적이 있다며 내가 구식 배우라 그런지 애드리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여정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직설적인 화법을 유감없이 펼쳤다. 민서와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엔 안 재봐서 모른다며 툭 자르듯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촬영 현장에서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느냐는 질문엔 난 연기학원 선생이 아니다라고 했고 가장 어려웠던 배역은 뭐였냐고 묻자 감독과 안 맞을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도그데이즈에 출연하게 된 데는 김 감독과의 인연이 많이 작용했다고 한다. 윤여정은 김 감독도 노바디, 나도 노바디일 때 전우회 같은 게 생겼다며 김 감독이 작품을 하면 나도 하리라고 결심했는데 이번에 하더라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간다. 재정적인 무게, 직장에서 지위에 대한 무게,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에 대한 무게, 자식으로서 기대감에 대한 무게들로 한없는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인생 별거 없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수상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무게를 줄여주고 휴식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이야기한다. 몽테뉴는 말했다. 우리는 삶을 사는 동시에 죽음을 사는 존재다. 모든 건 다 망하고 나는 어차피 죽는다. 인간에게 모든 일은 끝이 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끝이 난다. 힘든 회사 생활에도 분명 내가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은 잠시 접어두고 잠 못 자면서 힘들게 키웠던 자식들도 어느새 훌쩍 커서 내 곁을 떠나게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도 어느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끝이 온다. 죽음은 인생의 결론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죽음 아래에서 평등하다. 죽음은 자연의 섭리이고 우리는 자연의 미세한 조각 중 하나이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고 직장인이든 의사든 누구든 간의 결론은 죽음이다. 오래 살았는지 짧게 살았는지도 상관없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고 몽테뉴는 말했다. 사라지고 난 후에는 길고 짧음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라면 자연이라는 수억 년 단위의 시간으로 봤을 때 지극히 짧은 순간이다. 이러한 자연의 거대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불행한 일들은 그저 먼지가 날리는 정도의 일이다. 자연의 관점에서 행복하거나 불행한 인생을 나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죽음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닫 우리는 태어나서 삶을 살지만 동시에 죽음으로 한 발씩 다가가게 된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끝이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결국 나는 죽는다는 결론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몽테뉴는 죽음에서 도망가는 것은 삶에서 도망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인간은 온전히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이며 인생의 끝을 받아들이고 직시하는 것이 삶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 삶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 내가 죽기 직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기억들이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한 호주 여성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영국에 있는 양로원에서 노인들의 병간호를 했다. 노인들은 죽기 직전에 평생 사는 동안 후회되는 일들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후회되는 이야기는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내가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둘째,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다. 대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좀 더 연락하며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남들에게 빗대어 나의 행복을 판단한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했다. 돈을 더 벌어야 했었다. 더 큰 집에서 살았어야 했었다와 같이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삶이 별거 없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된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나를 괴롭히고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이슈들이나 상황들이 정말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어쩌면 내가 작게만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을 수 있다. 내가 죽기 전에 떠오르는 기억으로 가져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평범한 삶이 사실은 위대한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별게 아니다. 그 고통이 죽을 때 생각날 확률이 매우 낮다면 말이다. 그러면 몽테뉴는 좋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몽테뉴는 죽음은 결론이자 결과는 되지만 삶의 목표는 아니라고 말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더 나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몽테뉴는 좋은 삶에 대해서 말했다.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만 춘다, 잠을 잘 때는 그냥 잠만 잔다, 산책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면 생각을 걷어내고 다시 산책에 집중한다. 휴식을 취할 때는 온전히 휴식한다.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작품은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일상생활이다. 통치하고 부를 축적하고 계획을 세우는 모든 일들은 단지 사소한 찌꺼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삶을 즐긴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린다는 의미이다. 몽테뉴는 미래에 집중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서 현재의 즐거움을 망치게 된다. 미래에 대해 근심하는 영혼은 불행하다고 표현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건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면의 욕망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가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것만 보면서 불만족해 하다가 결국 불행해진다. 몽테뉴가 강조하는 것은 일상의 행복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부유하던 그렇지 않던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것이다. 워커홀릭인 대표에게 일주일 동안 일하지 말고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면 행복하지 않고 불안해할 것이다. 휴식이 아니라 대표에게는 고문이 된다. 술 주정뱅이에게는 금주가 고문이고 술을 못하는 사람에게 상사가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권하는 회식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시간이 된다. 각자의 상황과 맥락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이라고 몽테뉴는 말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몽테뉴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과 사회에서 삶을 살았다. 그는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16세기 유럽에 살았다. 카톨릭교와 개신교 간의 갈등이 극도에 달해 있었다. 그리고 14세기의 창궐한 흑사병이 여전히 유럽 사람들을 위협했다. 흑사병은 몽테뉴의 인생에도 개입되었다. 그가 30살이 되던 해 평생의 친구인 라보에티를 전염병으로 잃었다. 그가 시장으로 임명되었던 보르도에서는 흑사병 때문에 시민의 절반인 1만 7천 명이 죽었다. 혼란의 극치였던 유럽에서 스스로에 대해 연구했다. 인간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생각을 정리했고 이에 대한 통찰과 생각을 수상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몽테뉴는 삶을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라고 말했다. 타인을 향한 시선은 거두고 모든 관심과 생각을 오직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어야 한다. 삶에서 판단과 평가를 내릴 때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매일 매순간 타인을 향해 있는 시선을 나에게 돌려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느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고민해야 한다. 나의 기쁨은 내 스스로 결정하고 타인에 의존하는 기쁨은 경계하는 것이 좋다.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좌지우지되게 맡긴다면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내가 바꿀 수 있고 의도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라는 존재는 오직 스스로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나에게 타인을 위한 삶은 버려야 하는 찌꺼기들이다. 그게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이다. 몽테뉴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가족, 친구 관계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들에서 잠시 벗어나 보는 것이다. 나를 옮아매는 속박과 당연했던 관계에서 잠시라도 떨어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가능하면 1년 중 며칠을 계획하여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그게 어렵다면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타인과의 만남과 여행의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나 자신과의 약속도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 무언가 나를 옮아매고 속박하고 있으면 온전한 나를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는 나의 모든 영혼과 생각은 회사에 머물러 있다. 퇴근 후에도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관리해야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통해야지라는 생각들이 문득 떠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에게 온전한 관심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물리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게 분리되어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나다운 삶은 자체로 재미있는 삶이다. 나라는 존재는 나와 평생을 함께할 스스로의 동반자이다. 내 안에 스스로의 동반자가 나를 아끼고 나에게 애정을 쏟고 나를 존중한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다고 해도 최소한 한 명은 절대적으로 내 편인 동반자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삶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할 수 있게 되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짓눌렀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후에는 단지 삶을 즐기면 된다.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나라는 사람을 나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스로의 동반자와 함께 존중하면서 재미있게 살면 된다. 내가 나이 80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늙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경작을 하고 있어요. 나이 90의 수필가 피천득 선생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한 세기를 살았어요. 인간이 사는데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중요한데 막상 살아보니까 평생 먹은 양이 얼마 안 돼요. 또 검소하게 지내면 옷값도 별로 안 들어요. 작은 돈이라도 넉넉하게 지낼 수 있죠. 그런데 왜들 아귀다툼하고 사는지 몰라. 나는 먹는 양이 아주 작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오래 사나 봐. 사는데 필요한 게 많지 않다는 얘기였다. 며칠 전 나이 90의 장군 출신 노인이 나를 찾아왔었다. 저녁을 함께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중 이런 말이 있었다.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말이요. 이상하게 부잣집 아들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먼저 죽고 가난한 집 아들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돈 없다고 병들고 굶어 죽는 게 아니었어. 삶은 신비다. 돈을 벌기 위해 비상하게 머리를 굴리고 사람들을 사귀고 다녀도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었다. 나의 스승 같은 변호사가 있었다. 아버지와 나이가 같았던 그분이 내게 한 이런 말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다. 내가 법관으로 있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때였어. 법관 동료들은 다 내가 굶어 죽을 거라고 했지. 내가 소심하고 사람들을 사귈 줄 모른다고 말이지.
그렇지만 세상은 겉으로 보는 예측과 달라. 정직하면 다 살아가게 되어 있어. 노인이 되어서도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을 봤다. 오래전 신촌의 한 재즈 카페에서였다. 머리가 하얀 노인이 편안한 얼굴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구르며 흥겨운 재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옆에서 또 다른 노인이 클라리넷에 열정을 불어넣고 있다. 그 뒤에서 스윙 리듬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이 흔들리는 드럼을 치는 노인이 보였다. 노인들 사이의 공기가 행복으로 물들어 있었다. 노인들의 재즈 무대 아래의 테이블에는 작곡가 손목인 가수 고운봉 현인 선생이 다정하게 덕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아름다운 노년은 그 자체가 예술작품이었다. 건반을 두드리는 사람은 재즈 피아니스트 노명석 씨라고 했다. 노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내가 부러웠던 또 다른 노인이 있었다. 오래전 카프리 섬으로 갔을 때 만난 사람이었다. 섬이 위쪽 산동네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가게 옆을 지나치게 됐다. 2평 정도의 좁은 가게 안쪽에서 이제를 앞에 놓고 한 노인이 두꺼운 돋보기를 쓴 채 허리를 구부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노인과 어눌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 6살 때부터 내가 사는 카프리 섬의 그림을 그렸어요. 섬의 곳곳을 다니면서 그리고 또 그렸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그린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움직이는 시간만 그렸어요. 아무 때나 그려지는 게 아니죠. 또 감정에 따라 컬러가 전부 달라지죠. 그 노인에게서 산 부드러운 연필화를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을까?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알아야겠지. 물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나는 요즘 돈의 효용을 새로 느낀다. 돈은 이웃과 소통하기 위한 작은 선물이고 정성이고 관심의 표현이었다. 그런 용도의 돈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며칠 전 해가 질 무렵 무코항 계집에서 킹크랩 찐 걸 바닷가 교회에 혼자 외떨어져 있는 목사에게 가져다 주었다. 한두 번 정도 예배 시간에 봤다. 나는 그 교회에 등록된 신자도 아니었다. 그냥 기분이 좋았다. 그게 돈의 효용인 것 같았다. 나는 지금 있는 실버타운에서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과 아름답게 늙어가는 노인들을 관찰하고 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자랑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출신 학교와 서울 어디서 살았느냐고 버릇같이 묻는 사람이 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떤 노인은 대학 때부터 외국어로 된 원서로만 공부했다고 자랑하다가 왕따가 되어 조용히 사라졌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고집 피우고 내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화를 벌컥벌컥 내기도 한다. 노년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반면에 식사 때마다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90대 중반의 노인이 있다.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고 있다. 자신의 생일 같은 때가 되면 실버타운의 노인들에게 간단하게 떡을 선물하기도 한다. 예전에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소문인데도 그는 누구에게도 왕년에 뭐를 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 연세에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양보하는 자세다. 누구한테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한다. 드러내지 않지만 신앙심이 깊은 것 같다. 아름다운 노년을 예술작품으로 만든 모습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여행이 더욱 어려워지지만 이것이 세상 탐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여행은 스트레스 수준 감소, 인지 기능 개선, 신체 활동 촉진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의 두 여행지인 강원도와 제주도는 자연의 아름다움, 문화체험, 노인을 위한 접근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곳입니다. 본 에세이에서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왜 노인들에게 훌륭한 여행지인지를 그 독특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이 지역을 여행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반론과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독특하고 숨막힐 듯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강원도에는 아름다운 산의 경치를 자랑하는 설악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이킹 코스와 주변 경관의 멋진 전망을 제공하는 케이블카 탑승 코스를 포함한 다양한 하이킹 코스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화산 지형, 깨끗한 해변, 울창한 숲으로 유명합니다. 섬의 경이로운 자연에는 화산이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과 독특한 분화구 지형을 지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성산 일출봉이 있습니다. 자연 탐험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이러한 목적지는 노인 여행자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접근 가능한 산책로와 교통 연결을 포함하여 잘 발달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하이킹, 경치 좋은 드라이브, 낚시, 다도, 전통 공연 등의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도시인 강릉은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등 활기찬 문화 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전통 돌집을 방문하거나 섬의 유명한 해녀에 대해 배우는 등 독특한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두 지역 모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휴식과 교육을 결합하려는 노인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외딴 자연 목적지로 여행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여행을 어렵게 만드는 이동성 또는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딴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장거리 이동은 노인들에게 피곤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유효하지만 강원도와 제주도는 노인들을 위한 잘 발달된 관광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두 지역 모두 접근 가능한 산책로와 교통 연결이 있어 노인들이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지역 모두 한식 게스트하우스부터 체인 호텔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이 하루의 여행을 마치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보다 편안하고 친숙한 여행 경험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보다 체계적인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그룹 여행이나 크루즈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현지 숙박시설보다는 친숙한 체인 호텔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익숙한 요리와 언어가 있는 여행지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는 이해가 되지만 강원도와 제주도는 한국 문화와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지역 모두 전통 한식부터 세계 각국의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 옵션을 제공하므로 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관광지에는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있어 의사소통이 더 쉽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원도와 제주도를 여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점이 잠재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큽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와 제주도는 노인들에게 완벽한 여행지다. 두 지역 모두 독특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체험, 유적지, 접근 가능한 산책로 등 노년층에게 적합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동성 문제, 익숙하지 않은 언어 등 이러한 목적지로 여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지역을 탐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잠재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큽니다. 궁극적으로 강원도와 제주도는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인지 기능 증진,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스트레스성 질환이 있다. 바로 화병이다.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현상 등을 의미한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던 이 병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정신의학 용어로 만든 사람이 있다.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를 분석하며 세로토닌 전도사로 거듭난 이시영 박사다. 이시영 박사는 올해 90세를 맞았다.
그러나 30년은 젊게 사는 것 같다. 한 세기를 가까이 살아왔던 그가 장수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 박사는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다. 한국 전쟁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전쟁 중 그는 대구 비행장에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 하우스보이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은 없었지만 대학에 갈 원서를 낼 시기가 됐다. 이 박사는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의사가 될 때까지 징병이 보류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경북대 의과대학에 진학한 후 이 박사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예일대에 진학했다. 사람을 세뇌시키는 현상에 대해 분석한 립튼 교수의 연구에 끌렸기 때문이다. 이후 이 박사는 다소 생소한 사회정신의학을 공부했다. 사회정신의학은 개인의 정신적 병리가 아닌 사회정신병리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 박사는 사회정신의학과 더불어 뇌과학을 공부하며 의학 지식을 다진 후 귀국했다. 미국에서의 삶이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한국에 온 후 다소 불합리한 정치 환경이나 사회제도 등에 큰 충격을 받았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가 빠진 것은 테니스였다. 테니스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그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 디스크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망가진 것이다. 그는 당시 의사란 놈이 몸 관리 하나 못했다는 생각에 직업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그가 빠진 것이 바로 자연의학이었다. 치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이 박사는 현대 서양의학의 한계가 바로 치료에만 집중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만성질환을 예방해 아프지 않으면서 장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강조하는 삶의 자세 중 하나는 바로 원시 생활이다. 채식 위주로 적게 먹으면서 부지런히 걷는 삶이다. 이 박사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연에 가까워지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건강을 위해 조금 부지런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박사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뇌 신경전달 물질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며 분노, 우울 등의 감정을 조절한다. 그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단점을 충동으로 보았다. 묻지마 범죄를 비롯한 각종 흉악범죄나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얻게 된 원인이 바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폭력이라는 것이다. 절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조절 능력을 가진 세로토닌이다. 이 박사는 세로토닌 활성화를 위해 식사 후 20분 정도의 산책, 사랑하는 사람과의 스킨십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즘은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장수를 이야기하신 건 아니시죠? 농담입니다. 장수는 누구나 꿈꾸는 이야기죠.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이제는 빨리 가야지 얘기하시지만 이것이 모두 거짓말인 것도 다 아시죠? 그만큼 모두가 바라는 소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장수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은 배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장수 집안이라고 하는 집이 있죠. 저희 집도 장수하는 집에 속하는데요. 저희 할머니도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지 90에 돌아가셨거든요. 개인적인 저의 바람은요. 저도 90까지 일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장수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거 다 하는 것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부분이 바로 식생활. 이 부분도 특정 집단의 식생활과 장수가 연관이 있다. 이 정도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수에 대한 많은 분야의 연구자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식생활을 연구하는 분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운동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효소 사용이 수명과 연관이 있다는 이론 때문입니다. 효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평생 만들어지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효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빨리 소비가 되어서 수명이 한다는 이론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효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식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드실수록 발효식품을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발효식품 안에는요, 이미 효소가 풍부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효소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효소가 풍부한 효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위의 기력도 떨어지고 투하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발효식품이나 효모와 같은 식품이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한 식사가 장수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도 아주 많은 편인데요. 유독 오키나와 주민은 장수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곳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요. 이곳 주민들이 생선과 해산물을 주로 먹는 것으로 알려져서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해산물을 비롯하여서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식단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장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100세의 건강의 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노벨상을 받은 메치니코프가 이야기하는 장수의 호카서스 지방에서는 100세 노인들도 말을 탈 정도로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도 장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식사를 들여다보면 평소에 고기나 생선을 꾸준히 드신다거나 견과류와 같이 오래 씹을 수 있는 간식을 드신다거나 나물 위주의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반찬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셔도요, 이를 손에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의 힘에 부치지 않을 정도의 노동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요. 건강을 위해서도 장수를 위해서도 자신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 일을 놓게 되면은요, 갑자기 확 늙기도 하고요. 때로는 없던 병이 확 생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장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장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려주. 장수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은 편인데요. 장수에 좋은 식품은 따로 없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먹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장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내용은 있습니다. 첫째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작작용입니다. 많이 씹어야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물이라든지 아니면 견과류와 같은 것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드시는 것과 발효식품이라든지 효소가 풍부한 식품을 드시는 것 정도로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수화하시는 분들은 싱겁게 드신다거나 육식하면 반명한다. 이런 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드실수록 육식을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분의 평균 수명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지만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하게 될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고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짧은 시간에 많은 운동을 해가지고 혈당 수치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고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쉬게 되면 운동을 하기 전보다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사가 장수의 비결이다.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야기하시지만 고기를 먹는 게 어려워서 채식주의를 하는 그런 나라들의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생선을 주로 먹는 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일부 특정 지역에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일 뿐인 거지. 무엇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특정 환경과 특정 민족 또는 체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렇게 몇 가지 한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일본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2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80.6세, 여성의 경우는 86.6세로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남성이 74.2세, 여성이 79.9세입니다. 약 6.5세 정도로 우리나라가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먹고 지금처럼 운동하지 않고 살아도요.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 이야기할 때 미국에 있는 논문이라든지 미국 박사들을 만들어낸 자료들을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다는 사실이죠. 외국 자료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장수 비결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명은 하늘이 정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당도 자기 죽은 날은 모른다고 하고요.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면 장수하게 되는 것이 아닐 때 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식을 하시고 효소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챙겨 드시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식이섬유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골고루 드신다면 하실 것 같은데요. 참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모든 인류가 꿈꾸는 장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특정 식품이라든지 특정 운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드리는 것들을 잘 생각하신다면 건강하게 장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